영국 브리스톨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건물의 한 사무실. 아침 일찍 사무실의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어제 검토하며 어질러 놓은 서류를 정리하려던 순간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비서가 황급히 건넨 신문에는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다는 뉴스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한국이라니? 유럽에 한국의 무기를 도입한다고? 남자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경악하며 기사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일과 미국 같은 방산 강국을 두고 폴란드는 왜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연으로 같이 알아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토 영국 대표단의 마이클 랜스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겪었던 일과 그로 인해 변화하게 된 한국에 대한 편견을 반성하기 위해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때는 2022년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유럽의 정세는 급격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전세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나토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침략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나토의 회원국들은 2024년부터 앞다투어 군비 증강에 돌입했습니다. 10년간 재정을 감축하던 독일도 국방비를 늘리기로 할 만큼 유럽에서의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비서에게 경악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폴란드에서 한국의 전차를 수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의 K2 전차가 최신의 기술을 탑재했고 폴란드가 이를 높이 평가했다는 내용이 이어졌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은 핸드폰이나 TV를 만드는 나라지 탱크나 전투기 같은 방산 분야에서는 뒤처진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회의실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팀원들은 하나같이 한국 무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었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고 최근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어요. 동료들은 K2 전차가 M1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트 같은 전차들과 견줄 만하다고까지 했죠.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어이없었죠. 손에 쥔 펜을 천천히 굴리며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커졌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죠. 저는 독일과 미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투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그래봤자 가성비만 좋은 무기일 뿐이었죠. 유럽, 더 나아가 나토에서 사용할 무기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지만 몇몇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제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계속될수록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고 회의가 끝난 후에도 저의 기분은 개운치 않았어요.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아내는 오늘 하루 어땠느냐고 물었어요. 제가 오늘 한국 무기에 대해 회의에서 논쟁한 이야기를 꺼내자 예상과 다른 아내의 반응이 돌아왔죠. 아내는 한국이 단순한 신흥국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력에서도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라고 말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같은 초고난이도 기술을 선구하는 한편 K-팝 같이 문화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다는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식사 도중 얼굴을 붉히며 인상을 쓰자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내가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부정하고 싶을수록 어딘가 불안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아내에게 별거 아니라며 자리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곤히 잠든 딸들에게 키스한 후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쩌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토 본사에서 대표단 회의가 열린다는 일정이 전달됐어요. 원래 예정된 회의였지만 안건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한국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전날 동료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토에서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검토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얼마 후 스위스 브뤼셀의 나토 본사에서 열릴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저는 저희 팀과 함께 브뤼셀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토 가입 국가들의 무기 수출입 이슈가 관건이었어요. 회의 안건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며 저는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는 준비할 필요는 느끼지 못했죠. 그런데 대표단 회의가 시작되면서 분위기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유럽 각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비를 증강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졌고, 특히 폴란드는 공격적인 방산 투자를 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 무기들까지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한국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죠. 중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한국은 도대체 왜 자꾸 거론되는지 의문이었어요. 그날 회의실 안에서는 각국 대표단의 의견들이 팽배하게 대립했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상황이고, 많은 나토 가입 국가의 군대에서 미국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언제까지 미국 무기만 쓸 수 없으니 무기 체계의 다변화를 고려해서 다른 국가의 무기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죠. 그런데 의외였습니다. 한국 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컸던 거죠. 폴란드 대표단 측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성장 속도를 언급하며 K2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도 손색 없다고 말했어요. 또 캐나다 대표는 한국이 단기간에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점을 강조하며 K9 자주포가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었다고 설명했죠. 하나둘씩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높이 평가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각국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인도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죠.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상했어요. 캐나다가 한국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도 의외였지만 인도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를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많은 나라들이 사용 중인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확충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회의가 끝날 무렵 영국 대표단 대사가 조용히 다가와 폴란드에 가서 직접 한국 무기를 확인해 보라는 제안을 했어요. 저는 직접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사실이 불편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반박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저는 폴란드로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폴란드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아직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나토 본부에서의 회의 이후 한국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직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폴란드는 왜 갑자기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한 걸까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 아니면 정치적 이유 때문일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은 채 폴란드의 포즈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폴란드 육군 국방부와 군비청 관계자들과 만났어요. 기본적인 인사를 나누고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한국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K2는 유럽의 지형에 적합하게 개량되었고 성능 면에서도 M1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트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며 물어봤죠. 미국과 독일의 명품 전차들과 동급이라고요? 폴란드 관계자들은 저와 같이 웃었지만 웃음의 의미는 다른 듯했어요. 폴란드의 육군 국방부와 군비청 관계자들은 K2 전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죠. 공항에서 차를 한참 타고 이동하자 군부대 주둔지를 지나 거대한 공장 단지가 눈앞에 들어왔어요. 담당자는 포즈난의 군용기계 공장을 설립하고 K2 전차 자체 면허 생산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군용기계 공장 정문에 도착한 저는 그곳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포즈난 군용기계 공장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실무자들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온 엔지니어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K2 전차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차세대 열상 광학 기술이 직결되어 사수나 전차장이 언제나 자동 조준 및 사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시스템, 2km 기준 최대 800mm 관통력의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분당 10발 이상 사격이 가능한 자동 장전 장치, 1500마력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동력,
반능동 유기압 현수 장치와 장력 조절 장치를 조합한 서스펜션 기술,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으로 균질 아병 강판 800에서 1000mm의 관통력을 가진 탄두를 방어할 수 있는 장갑, 소프트킬 기능의 능동 방어 시스템, 자동 조준된 목표 정보가 부대 전체에게 전달되는 C4I 전장 관리 시스템에서 화생방 방호 시스템까지는 모든 설명이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폴란드와 한국 K2 전차의 다음 계약분의 개량 사항을 설명 들었을 때는 솔직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M1 전차 이상의 장갑 효과를 내는 추가 장갑, 드론 대응 능력을 위한 전파 교란 장치, 차량 내부에서 사격이 가능한 원격 무기 거치대기 관총, 그들이 설명한 폴란드 수출용 K2PL 전차의 성능은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지면서 K2 전차와 M1 에이브럼스, 레오파르트2를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데이터상으로는 성능이 거의 대등했어요. 심지어 몇몇 항목에서는 오히려 K2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이런 비교 자료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나토의 핵심 무기는 항상 미국과 독일이 주도해왔어요.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니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포즈난 군용기계 공장에서 나와 호텔로 향하는 길, 머릿속에 군비청 담당자의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한국 K2 전차에 대한 저의 비웃음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그 눈빛. 호텔에 들어와서도 저는 밤늦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가볍게 위스키 한잔할 생각으로 호텔바로 내려왔습니다. 호텔바에 앉아 싱글몰트 위스키를 한 잔 주문한 후 저는 다시 생각에 빠졌어요. 불과 10년 전쯤 읽었던 보고서에는 한국은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구형 M48 전차를 개량해서 사용했어요. 그들은 최신의 M1 전차를 수입할 여력이 없고 그런 전차를 만들 기술도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짠하고 세계 정상급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를 생산하고 또 그것을 수출하고 있다니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옆자리에 앉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늘 포즈난 군용기계 공장에서 만난 한국 현대로템의 엔지니어였어요. 이동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시차 적응을 못해 잠이 안 온다며 넉살 좋게 저희 옆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저를 잠 못 들게 한 의문을 참을 수가 없었고 무례한 질문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까지 M48 전차를 몰던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직접 물어봤어요. 그는 호탕하게 한바탕 웃고는 술잔을 홀짝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휴전 중이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현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있어서 국방력은 중요하며 다시 전쟁이 발생해도 미국 없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국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한국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국방비를 감축했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국방비를 늘려가며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전차 전투기 등의 방산 기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았다고 말했죠. 이런 노력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제야 그 결실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전차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구축함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무기 개발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그의 똑부러지는 설명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수십 년의 노력과 의지가 있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이동수 씨는 남은 술잔을 비우고는 저에게 내일 전차 훈련을 기대하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K2 전차가 배치된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졌고 먼발치에서 전차들이 정렬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날씨는 흐렸지만 기온은 적당했어요. 공기가 차가운 듯 하면서도 상쾌했죠. 하지만 기분은 그와 달랐어요. 오늘 훈련을 지켜보면 어제 들었던 말들이 과장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테죠. 육군 전차 훈련장에 도착하자 폴란드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전차를 점검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능숙했어요. 폴란드군 관계자가 K2 전차가 배치된 방향을 가리키며
이제 막 도입된 장비임에도 승무원 적응 속도가 빠르다고 설명했어요. 순간 신형 장비를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속으로 의아했죠. 잠시 후 K2 전차의 기동 훈련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저는 별 기대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전차들이 굉음을 내며 배기를 뿜어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을 좁혔어요. 55톤의 덩치에도 불구하고 빠른 순간 가속과 부드러운 조향, 예상보다 민첩한 움직임에 그동안 봐왔던 전차들과는 느낌이 달랐어요. 보통 전차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할 때 흔들리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K2 전차는 궤도에 굴러가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의도대로 정확하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정교하게 설계된 전투기계였죠. 예상보다 뛰어난 기동성의 속으로 저는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차의 진짜 가치는 화력과 정확성에 있다고 생각하며 놀라움을 애써 숨겼죠. 이어서 전차 사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물들이 3km 전방에 배치되었고 사관학교 생도들이 전차를 기동하며 차례로 포격을 시도했어요. 120mm 전차포가 불을 뿜고 번개처럼 포탄이 날아가더니 정확히 목표물의 중심을 맞췄어요.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발사가 이어졌고 또 명중, 세 번째 발사에도 정확히 목표물을 적중했어요. 저는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자동장전 시스템이 상당히 정밀하다는 뜻이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폴란드군 국방부 관계자가 다가와 자신있게 말했죠. K2 전차는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폴란드 육군의 최상의 선택이라고요. 그는 기존의 서방 전차들과 비교해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확신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싶었지만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한국 무기를 단순한 가성비 제품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오늘 제가 본 K2 전차는 분명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본 K2 전차의 기동성과 정확성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다른 나토 대표단이나 동료들의 한국 무기에 대한 의견이 틀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제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뤼셀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나토 본부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보고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한국은 단순히 K2 전차만 잘 만든 게 아니었어요. K9 자주포, K21 보병 전투 차량,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의 정조대왕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까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K21 장갑차와 레드백 장갑차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죠. 한국이 단순히 가성비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단순한 방산 수입국으로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술력을 갖춘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죠.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방산 기술과 비교해도 한국은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무기가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저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를 인정하는 건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의 저는 그들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봤어요. 단순한 운이 아닌 기술과 실력으로 한국은 방위 산업을 체계적으로 성장시켜왔고 이제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나토의 표준 장비 체계가 미국 무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죠. 미국 무기에 의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무기는 가격 자체도 비싸고 운용에 필요한 유지비도 많이 들죠. 그러한 점에서 동급의 한국 무기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나토 표준 장비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문장을 적으며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영국 대표단 대사에게 발송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니 무언가 후련해졌죠. 그때 마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내는 전화기 너머로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던 걸 알았는지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죠. 저는 오늘 얻은 결론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 집에서 한국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내가 한국을 옹호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내가 했던 말이 맞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었어.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게 된 게 다행이라고 했어요. 아내와의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죠. 제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유럽에서도 한국을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